2022년 2월 5일 이정훈입니다. 사이비 민족주의자를 고발하겠습니다. 문재인은 왜 중화민족주의 앞에 침묵하는가? 문재인, 그는 민족주의로 위장한 사대주의자가 아닌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좀 화가 납니다. 제가 국방안보, 원자력 등과 더불어 잡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국제정치 4 중에서 동북공정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는데 이 행사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에 다 보도가 됐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표현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중국 국기를 들고 가는 여성의 모습 등등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은 한족 더하기 55개 소수민족, 도합 56개 민족이라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그 56개 민족의 대표가 중국 국기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때 56개 민족 대표 중에 하나로 한복 입은 소녀, 즉 조선족 대표가 참가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성화를 전달한 주자는 그 문제에 많고 시끄럽고 문제를 일으키는 위구르족이었습니다. 중국은 왜 위구르족 사람을 최종 성화 주자로 했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만들어서 2022년에도 돌았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중국이 만든 영상이죠. 여기에도 역시 이 한복 여성이 등장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농악하게 되면 상모 돌리기 하죠. 그것도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미리 만들어 뿌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이 유튜브는 쿵커브라고 하는 유튜브에 있는 건데 21년 12월 7일 날 방영된 겁니다. 구독자는 한 127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유튜브인데, 한복을 입은 소녀가 비빔밥을 만드는 거 하고 한복 입은 소녀가 김치를 다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문화의 한복 입은 소녀를 등장해서 우리가 중국인의 일부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정부는 공식 입장이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힘당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이소영 의원은 중국이 막무가내식 문화공정의 깊은 유감을 포함한다. 우리 2030 청년들이 강한 반중 정서를 갖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등등이라고 주장했고, 실리 외교를 위해서라도 할 말을 해야 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서 우리 국민이 반중 정서가 날로 강해진다면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를 펼쳐나갈 때도 거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후보조차도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의 황규선 선대본부 대변인은 육건국화에 대한 명백한 문화 침탈이자 함께 미래로라는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을 무색해하는 무례한 행위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전 세계인들이 보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문화 공정을 보란듯이 펼칠 수 있는가? 중국은 이전부터 한복을 한푸, 이때 한자는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아니라 중국 한족 할 때 한자입니다. 그런 한복을 중국 발음 한푸라 그러죠. 한푸라고 칭하며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리랑을 자신들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몽에 사로잡혀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 침탈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각종 외교 사안에서 늘 저자세를 유지해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열린 2월 5일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 대표로 참석했죠. 이 사진, 객석에 떡 혼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외교적으로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양국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중국 체육 장관 등 중국 관계자를 만나 국내 여론 등을 언급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이렇게 슬쩍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소수민족이라고 할 때는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주로 말한다. 소수민족이라고 한 거는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세계 10위권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국인들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묘사한 거는 양국 관계에 오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항의 안 하겠다 그럽니다. 자신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한 민족을 주로 가리키는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을 과감하게 표현한 것은 양국 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이게 황희 장관의 소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 뜻이 없고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죠. 소수민족이라고 할 때는 국가를 만들지 못한 민족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만든 민족입니다. 그러면 그런 대한민국의 일부 반개가 중국에 살면 그건 외국인, 체류 외국인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어떻게 자국민의 일부인 소수민족으로 포함하도록 둡니까?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입도 뻥금 못하겠다는 게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늘 민족주의 주장하면서 반일 노선, 반민 노선 내걸고 있는 게 이게 진짜 민족주의자 맞아? 중국에 대해서는 왜 사대주의로 가? 이렇게 저는 문제 제기하는 거죠. 스테판 다나카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일본의 동양학 연구,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요. 메이지 시대 때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봤는지 참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이 책의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국, 중화라고 할 때는 중국, 중화는 세계의 으뜸, 세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의 국가이면서 전 세계의 킹 오브 킹이란 얘기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그게 아니다. 니네 중국의 실체는 세계는 서양도 있고 대영 제국과 미국 제국도 있고 미 제국도 있고 너 동양에서는 네가 상당히 큰 나라인데 그런 동양 전체를 먹은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를 먹었다. 일부를 차지했다. 그리고 니네는 세계가 아니니까 니네의 본질은 차이나다. 차이나는 한자로 쓰면 진나죠. 진나. 진나. 더 줄이면 진나라.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그거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중국을 중국으로 불러주는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하고 아마 월남 정도가 부를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차이나의 자기식 표현인 지나 이렇게 부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다 차이나라고 부르고요. 인도도 차이나를 자기네 발음하러 된 걸로 부르고 러시아도 그렇게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월남 정도만, 베트남 정도만 중국이 자기를 과시하는 중국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합국인 중국에 패전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벌벌 기느냐 이거죠. 월남하고 우리는. 그래서 그때 중국을 우습게 봤을 때 일본은 중국을 진화라고 부르면서 중국 동쪽에 있는 바다는 동주국해가 아니라 동진화에,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진화에 중국과 싸우는 전쟁은 중일전쟁이 아닌 진화사변, 중국인들은 진화인 이렇게 우습게 부르고 하대를 하면서 중국을 먹어 들어갔었죠. 사실 우리도 중국을 진화인 부르든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린 중국을 진화인 하면 되지 뭐. 자, 중국인들이 만들어 온 과정을 중국인들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사망오제, 우리의 단군, 중홍, 그 다음에 박혁거세, 온조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기랑 비슷하죠. 사망오제가 있다가 중국 최초의 나라로 여름하자 하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상주나라가 있다가 춘추전국. 그 다음에 그걸 통일한 게 진시황의 친나라죠. 이 진을 진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어로 읽으면 차이나가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무너지고 한조 유방이 통일하는 한나라가 만들어지고 한이 무너지면서 우리 발음은 같지만 중국 발음은 다른 이 진나라가 있다가 진나라가 무너지면서 선비족에 들어와서 위나라를 세워갖고 위진남북조 시대 이게 끝나면서 56국 시대 혼란이 이어지다가 수나라 선비족의 후예인 수나라가 통일했다가 금방 무너지고 당나라 5대 10국이 생겼다가 혼란기로 가다가 송나라와 요나라가 대립하는 남북국 시대, 송나라와 금나라가 대립하는 남북국 시대, 그 다음에 몽골족의 원, 다시 한족의 명, 만주족의 청, 그 다음에 지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국인의 이름은요, 첫 번째로 만든 나라인 하, 그 최초에 이때 만들어진 중국인들은 하족, 이걸 존대해갖고 화려강산할 때
화하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진이 통일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이 차이나, 지나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유방이 통일해서 한나라를 만드는데 한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통일 국가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때 한족이란 말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쓰는 글자를 한문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와서 지금 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중화를 강조합니다. 즉 중국인들을 상징하는 말은 하화족, 진화인, 한족, 지금은 중화족, 중화인민, 중화민족을 강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중화인민을, 중화민족을 왜 강조하느냐? 지금 이 중국 속에 한족도 있고 50억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 50억의 소수민족을 다 녹여서 56개 민족으로 끌고 가려니까 우리는 중화다. 한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족 플러스 55개 민족이니까 우리는 중화족, 중화인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55개 민족 중에 하나가 조선족인데 조선족이 한복, 김치, 또 한글 이런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럼 그 문화도 중국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이 중국의 인구는 뭐 13억인지 15억인지 매우 많은데 이 50억의 소수민족의 총 인구는 한 1억 명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지역은 중국 국토의 60%를 차지하죠. 인구는 적습니다. 이러한 55개 민족 중에 21개 민족은 고유 민자가 있습니다. 몽골족 같은 거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억의 소수민족 중에 중국 바깥에 독립국가가 있는 민족은 몽골족, 내몽고에 있는 몽골족은 그 바깥에 몽골공화국이 있고 타지크족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독립국가가 있죠. 우즈베크족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있죠. 카자흐족, 카자크스탄이라는 국가가 있죠. 러시아족도 소수민족으로 있습니다. 강대국인 러시아란 공화국이 있죠. 그리고 조선족,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는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족은 없고요. 월남족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수민족 중에서 바깥에 중국 바깥에 독립국가가 있는 나라 중에서 G7 수준의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인구는 많고 그러지만 면적은 넓지만 총 GDP는 우리한테 많이 처집니다. 러시아 국방비가 우리보다 많지 않습니다. G7 수준의 국가를 소수민족으로 넣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를 소수민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중국 기록에 보게 되면 인구 보편 조사 통계 2000년 발행, 한 20년 전 것이긴 하지만 중국 내에 있는 러시아인은 15,60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609명. 1만 명, 1만 5천 명이면 그건 체류 외국계죠. 이게 무슨 소수민족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러시아가 자기를 함부로 못 대하도록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럼 조선족은 얼마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요. 일본 내에 우리 제일교포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간 자이니, 그러니까 요즘 가는 사람들 말고 우리가 식민지였을 때 머물다가 그대로 살게 된 제1거류민단회나 조총련에 소속된 그러한 자이니츠라고 일본 사람들은 표현하는 한국계 그런 사람들 인구가 71만 명 정도 92년에 뭐 요즘은 좀 줄었다고 하는데 거류민단하고 조총련 포함해서 그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포함되어 있는데 일본을 구성하는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을 거론하던가요? 안 합니다. 중국만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왜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우리의 일부야. 너들이 일부가 도망가서 러시아를 세웠고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세웠고 대한민국 세웠는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굴복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한 계기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때 카이로에서 미국, 중국, 영국 순회가 만나서 앞으로 일본을 항복시키면 어떻게 할까라고 논의를 할 때 일본이 항복하면 조선을 독립시키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때 참가했던 장개석이 안 돼. 조선은 우리가
가질 거야 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합니다. 장개석, 우리 독립을 도와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장개석은 우리를 중국의 일부로 봤고요. 지금 시진핑은 처음으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할 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회담 끝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밝혔죠. 이러한 중국이 소수민족을 자기 안에 넣어서 주변 국가를 굴복을 유도하는 것과 더불어 1대1로를 내세워서 자기네가 소수민족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경제 지원을 해서 그 나라를 중국에 포함시키는 1대1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신중화주의, 중국몽, 그걸 넘어서 갖고 남중국해 바다를 중국의 내로 여기는 구단선, 또 일본을 넘어 태평양 일대를 자기네 바다로 여기는 도련, 이런 걸 하면서 팽창주의를 하고 있는 게 시진핑의 중국이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까불지마 하고 항해의 자유를 작전을 하고 그런 중국을 거꾸로 1대1을 펼치는 중국을 막는 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여기에 문재인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저는 아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족주의 내세우는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는 왜 저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민족주의는 허구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2003년 9월호로 나오는데 신동아에 썼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역사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 그 당시 광병일보에 났던 이게 동북공정의 본류를 보여주는 기사인데 제가 우연히 찾아갖고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동북공정을 일으킨 기폭제가 된 기사입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끄러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제가 쓴 책이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발로 쓴 반동북공정. 발로 쓴 반동북공정. 중국이 펼치는 동북공정을 이때 제가 감을 잡고 어떻게 중국이 동북공정을 펼치고 그 논리를 깨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북중국을 다니면서 썼고 그 다음에 썼던 책이 몇 차례 소개했지만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 지리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고조선이 실체가 어디냐 그걸 찾기 위해서 중국을 돌아다닌 적도 있고요. 이걸 쭉 하면서 중국이 우리를 먹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저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신동아의 이 기사를 쓰고 시끄러졌었죠. 그래서 막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그때 김영삼 정권이었는데 2003년이니까 노무현 정권 되네요.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뭘 만드는가 하면 고구려 역사재단을 만듭니다. 역사재단 만들 때 고려대학교 교수가 그 재단 이사장 가면서 저한테 보낸 메일이 이정훈 기자가 큰일 하셨습니다 하고 본인은 그 위원장으로 가셨죠. 그 다음에 그 동북아 역사재단이 독도 문제를 함께 다루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됩니다.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은 중국이 펼치는 동북공정 자료들을 자꾸 번역해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대한민국에 알려주는 역할만 자꾸 하고 있어요. 동북공정의 엉터리라는 논리를 담은 책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중국 것만 소개하는 건 잔뜩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쪽에 계신 학자분들하고 자주 토론도 하고 만나는데 전 좀 답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북공정 부수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돼요. 분단되어 있으니까 중국이 자꾸 장난치는데 그때 방법 중에 하나가 선제 타격일 수도 있죠. 북한이 미사일 쏠 조준 보이면 선제 타격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남북 통일을 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만주에 있는 연변 자치주에 있는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우리한테 붙겠다고 하면서 우리 영토가 커지고 중국이 분열되죠. 그래서 50억의 소수민족이 다 독립하겠다고 하면 중국이 찌그러들죠. 내몽골에 있는 몽골족이 몽골에 붙겠다고 하면 중국은 스트레스 받고 까자크족, 우즈베크족, 러지아족도 다 러시아에 붙겠다 하면 영토가 줄어들고 위구르족, 티베트족 독립하겠다 그러면 더 줄어들고 짱족 다 독립하면 중국 영토는 40%로 줄어들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인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똑같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신동아 기사를 쓰고 나서 혼자 흥분해갖고 조선일보를 포함한 지금 이름 얘기하면 사람들이 설마 그럴 겁니다. 우리 동료 기자들한테 전화해갖고 야, 공동 대응하자 그랬더니 그때 꽤 유명한 기자들도 중국 애들은 뭐 민족주의 차원에서 그러는 건데 뭐 그래 라고 말더라고요. 그런 그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앞장서서 중국을 규탄하더라고요. 참 우습다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보이는 모습들이 중국어들은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특이하게 반대를 보였네요.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씨가 문재인보다 100배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옆에서 살아가면서 독립을 유지하려면 중국에 대해서는 좀 거칠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돈 번다고 살살거리는데 천만의 말씀. 중국은 그걸로 계속 압박하면서 숙여 그럴 겁니다. G7 수준의 대한민국을 숙이면은 그다음에 일본을 잡을 수 있고 미국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황희 문체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가 있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족 옷을 입은 조선족 옷을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중국 국기를 갖다 바치는 그런 행사를 벌이게 했습니다. 근데 황희정승이 아니지. 황희 장관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은 항의할 뜻이 없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대주의지. 이게 사대주의죠.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별게 아니고. 민족주의인 척 하면서 사대주의로 가는 겁니다. 조선이 500년 내내 이렇게 살았어요. 스테판 다나카처럼 중국 별거 아니야. 걔는 진하고 차이나고 별거 아니야. 제국주의 때려 부셨어. 우리도 꼴꼭 중국 지배할 거야. 중일전쟁 일으킬 거야. 이렇게 나가면서 일본이 대일본 제국을 형성하고 우리는 나쁜 걸로 배우지만 대동아 공영권을 선포하면서 우리하고 만주국 딱 거느리고 중국도 차지하고 이렇게 나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기백 한번 부릴 수 없나요? 이게 물론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그 정도 자신감을 가져야만 남북 통일을 이루죠. 이 문재인 정권은 통일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나 하자고 이렇게 나가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괜히 반일주의 내세우고 민족주의 내세우는 거죠. 사입입니다. 이 두 책에 저도 진짜 힘들었었습니다. 읽기 좀 어렵습니다. 역사 이야기라서. 발로슨 반동북공정, 고구려의 국제정치, 역사지리 한번 보십시오. 참 어렵지만 저도 또 이때만 해도 논리가 깨끗하지 못해서 엉성하긴 하지만 어떻게 중국에 맞서야 되고 중국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아야 뭘 떠들죠. 우리 역사도 모르니까. 우리 조선이 우리 역사를 왜곡한 게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거죠. 이 중화주의에 침묵하고 민족주의로 위대한 사대주의자들을 우리는 혁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